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상공에 370발의 미사일이 쏟아졌고 그걸 막아낸 건 미국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2, 요격률 97%, 레이시온 부사장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탄약 보내는데 18개월 걸릴 때 한국은 72시간 만에 수송기를 날렸습니다. 이스라엘마저 벤치마킹을 선언했고 펜타곤 회의실은 초토화됐습니다. 28년간 미국 방공의 심장에서 일한 남자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 상공에 143발의 탄도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자폭 드론 215기, 순항 미사일 12발까지 합치면 총 370개의 위협체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35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사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아이들이 잠든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7분 뒤 그 하늘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70개의 위협체 가운데 지상에 도달한 것은 단 14개였습니다. 종합 요격률 96%. 그 숫자가 전 세계 군사 채널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CNN이 속보로 띄웠고 영국 BBC가 뒤따랐습니다. 일본 NHK도 긴급 뉴스로 편성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격률이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요격을 해낸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에로우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더더욱 아니었죠. 천궁2, 한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워싱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펜타곤 4층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동맹국 무기 수출 심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고 창밖에는 포토맥 강 너머로 회색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54세,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 흔히 DSCA라고 부르는 곳에서 방공, 세계 수출 심사를 담당하는 선임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팔 때 그 무기가 적절한지, 동맹국의 방어 체계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합니다. 2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때 패트리엇 포드에서 운용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펜타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쭉 방공 체계만 다뤘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에이지스, 아이언돔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방공 시스템의 서류가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자부심이었죠. 방공 체계라는 분야에서 미국은 곧 세계 표준이었으니까요. 패트리엇 하나로 50년을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 18개국이 패트리엇을 운용하고 있고 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계약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달러가 미국 방산업체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런 제게 그날 오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직속 상관인 리처드 웨인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3층 브리핑룸으로 와. 긴급 소집이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28년 동안 펜타곤에서 긴급 소집을 수없이 겪었지만 매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층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DSCA 국장, 중동 담당 데스크, 합참 방공 분석관, 그리고 한쪽 구석에 민간인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은색 커프스 단추가 형광등 아래 번쩍였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담당 부사장 데릭 콜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살이 약간 찌푸려졌습니다. 방산업체 사람이 펜타곤 긴급 브리핑에 앉아 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상공의 탄도 궤적들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43개의 붉은 선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새벽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30분, UAE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탄도 미사일 143발, 자폭 드론 215기, 순항 미사일 12발, 총 370개 위협체. 숫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등을 의자에 바짝 붙였습니다. 370개라니. 단일 교전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역대 최대급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렇다. 리처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요격 결과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종합 요격률 96%.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엇이 제 역할을 했구나. 에로우도 잘 붙었고 다층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한 거지. 28년간 미국이 구축해온 방공 생태계가 증명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화면에 시스템별 개별 요격률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패트리엇, 에로우, 그리고 세 번째 줄. 천궁2, 요격률 97%.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도 읽었습니다. 97%. 첫 실전. 2개 포대. 리처드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첫 실전에서 패트리엇보다 높은 요격률을 기록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하게 내려앉았죠. 한국 시스템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데릭 콜먼이 그때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담당 부사장. 57세. 패트리엇을 전 세계에 파는 게 이 사람의 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회색 양복 위에 미국 성조기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방산업계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리처드, 이 데이터가 검증된 건가? 한국 측이 올린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 데릭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쾌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측 패트리엇 운용팀이 현장에 있었다. 그쪽에서 올린 교차 검증 데이터도 동일하다. 데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업계에서 마주친 얼굴이었으니까요. 데릭 콜먼이라는 사람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독점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릭이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97%라. 재미있네. 한국이 만든 장난감이 그런 숫자를 찍었다고? 장난감. 그 단어가 브리핑룸 안에서 잠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약간 불편했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한국 방산을 처음 접한 건 2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 무기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나이키, 허큘리스, 호크, 스팅어. 전부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 준 것들이었죠. 한국은 그걸 조립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한국 방산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림을 그려주면 한국이 색칠하는 관계. 그 관계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한국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유럽에 팔렸고 K2 전차가 폴란드에 나갔고 FA-50 경전투기가 동남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육상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탱크나 곡사포 같은 것들이요. 방공 체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사일 방어라는 건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분야입니다.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5에서 마하 15까지 올라갑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6,000에서 18,000km입니다. 총알보다 빠른 물체를 총알보다 빠른 물체로 맞춰야 합니다. 하늘에서요. 어둠 속에서요. 수십 개가 동시에 날아올 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50년을 투자해서 만든 게 패트리엇이고 이스라엘이 30년을 쏟아서 만든 게 에로우입니다. 그런 분야에 한국이 끼어든다고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4년 전이었습니다. UAE가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10개 포대 도입 계획.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유도 무기로는 최대 규모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리적으로 코를 킁 하고 웃었습니다. UAE가 패트리엇을 살 예산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엇 한 개 포대 가격이 약 12억 달러입니다. 천궁2는 3분의 1도 안 됐죠. 가격으로 승부한 거구나. 싸니까 산 거지. 그게 제 결론이었고
그 결론을 수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리처드가 교전 상세 데이터를 하나씩 넘기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숫자가 제 편견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천궁2가 담당한 구역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 구역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표적이 몰려있는 구역이었죠. 2개의 포대가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 97%가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첫 요격까지 걸린 시간은 교전 승인 후 25초 이내였습니다. 합참 방공 분석관인 제이슨 파크가 말했습니다. 25초 이내 반응 시간은 패트리어 PAC-3와 동급이거나 일부 상황에서는 더 빠릅니다. 데릭 콜먼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붉어졌습니다. 귀 끝까지 붉어지는 게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데릭이 말했습니다. 첫 실전 데이터 하나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어. 패트리엇은 30년간 검증된 시스템이야. 걸프전, 이라크전, 사우디 방어전까지 수십 번의 실전을 거쳤지. 한 번 잘했다고 동급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데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브리핑룸 안에 긴장이 흘렀죠. 저는 데릭의 말에 속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97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브리핑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리처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UAE 정부가 한국에 보낸 긴급 요청 문서의 요약본이었습니다. UAE가 한국 측에 천궁2 추가 물량의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 교전 결과가 집계된 지 4일 만이다.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데릭 콜먼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 패트리엇 추가 물량 제한은 어떻게 됐어? UAE의 업그레이드 패키지 제안서 보냈잖아.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UAE 측이 답변을 보류했다. 천궁2 추가 도입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데릭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탁자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데릭 콜먼은 패트리엇 세일즈로 30년을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중동은 패트리엇의 핵심 시장이었고 UAE는 그 시장의 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이 한국 시스템을 더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데릭이 리처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한국 시스템이 중동에서 이렇게 퍼지면 우리 방산 수출 생태계가 흔들린다. 패트리엇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얹힌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훈련 계약까지 전부 날아가는 거야. 저는 데릭의 말을 들으면서 불편한 진실을 느꼈습니다. 데릭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패트리엇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습니다. 한 나라가 패트리엇을 도입하면 그 나라는 수십 년간 미국 방산 체계에 묶이게 됩니다. 탄약도 미국에서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미국이 해야 하고 운용 훈련도 미국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미국 방산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천궁2가 그 생태계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UAE뿐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8억 달러 규모로 천궁2 10개 포대를 계약한 상태였고 이라크가 8개 포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동 3개국 계약만 합치면 14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전 결과가 알려지면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리처드의 말에 데릭 콜먼이 의자를 벌떡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잖아. 저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가서 까봐야지.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마이클, 내가 가라. UAE 현지에서 교전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 시스템별 성능 비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와. 저는 리처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의 허점을 찾아와. 패트리엇이 여전히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데이터를 만들어 와. 그게 이 출장의 진짜 목적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데릭 콜먼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이클. 데릭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무거웠죠. 거기 가서 잘 봐. 한국 시스템이 진짜 97%를 찍었는지, 조건이 뭐였는지, 패트리엇과 동일한 조건이었는지, 빠뜨린 변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릭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UAE 방공사령부 쪽에 넌지시 전해줘. 천궁2가 도입하면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 저는 대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은색 커프스 단추가 복도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UAE는 고객이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영토였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방산 생태계를 지키는 것. 그게 DSCA의 임무이고 제 직업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UAE행 비행기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오른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띄운 건 천궁2 시스템의 기술 재원서였습니다. 최대 사거리 시속 40km, 요격 고도 최대 15km, 동시 교전 가능 표적수 다수, 위상 배열 레이더 탑재, 탄도 미사일 요격 기능 보유. 서류상의 숫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PAC-3와 비교해도 주요 스펙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와 실전은 다릅니다. 그건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서류에서 완벽한 시스템이 실전에서 무너지는 걸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패트리엇 포대의 운용 장교였습니다. 사우디 다란 기지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죠. 패트리엇이 스커드를 요격할 때마다 CNN이 생중계했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패트리엇의 실제 요격률은 발표된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40%도 안 됐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실전은 서류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이 이후 28년간 제 직업적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궁2의 97%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교전 조건이 유리했거나, 표적의 수준이 낮았거나, 데이터 집계 방식이 다르거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한국이 독자 방공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 건 불과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를 운용하다가 노후화되면서 자체 개발에 나선 거죠. 천궁1이 먼저 나왔고 그 개량형인 천궁2가 뒤를 이었습니다. 20년. 미국이 패트리엇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게 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15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도 30년을 개량했습니다. 총 50년 가까이 된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과 겨우 20년 된 시스템을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터키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잠이 왔습니다. 눈을 감으니 브리핑룸에서 봤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143개의 붉은 궤적선, 97%라는 숫자, 데릭 콜먼의 붉어진 얼굴, 리처드 웨인의 단호한 눈빛,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97%가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첫 실전에서 그 숫자를 찍었다면?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저는 그 의문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가서 직접 보면 된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 그 데이터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게 내 임무다. 비행기가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각으로 늦은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인데도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막이라 건조할 줄 알았는데 해안 도시라 그런지 끈적거리는 더위였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공항을 나서자 UAE 군 소속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선임관님이십니까? 알다프라 공군기지로 모시겠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의 열기와 차 안의 냉기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의 불빛이 사막 위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기지까지는 차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사막의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것만 보이는 까만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끔 모래바람이 차창을 때렸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기지 정문의 검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기지 안에서도 몇몇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군사기지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모래의 냄새가 났습니다. 장비 냉각팬이 어딘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14시간 비행의 피로를 씻어줬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내일부터 시작될 검증 작업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교전 로그를 뜯어보고 시스템 반응 시간을 대조하고 패트리엇과의 조건별 비교, 분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빈틈을 찾아야 한다. 리처드가 원하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 대릭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게 14시간 비행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햇살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는 햇살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눈을 찌르는 밝기였습니다. 기지 안을 걸어서 방공사령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침인데도 기온이 이미 38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군복 안쪽으로 땀이 흘렀습니다. 100m를 걷는데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방공사령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건물 옆 주차장에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그 작업복 뒤에 태극기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었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된 시각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비 상자를 나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클립보드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들이었지만 움직임에 느슨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각에, 이 더위에 벌써. 그게 첫 번째 의외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뭔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공사령부 건물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맞아줬습니다. 접수대에서 방문 절차를 밟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UAE 방공사령부 소속 칼리드 알 라의안 대령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군인이었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교전 데이터 전체를 공개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 요청하세요. 칼리드 대령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개방적이었습니다. 숨기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진짜 자신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연출인가? 감사합니다, 대령. 저는 시스템별 교전 로그를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특히 천궁2 포대의 개별 교전 기록을 시간순으로요. 칼리드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궁2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피부가 검게 탄 게 사막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그을림이었습니다. 이마에 땀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본 한국 기술팀과 같이 움직이다 온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지원단 팀장 강민수 대령입니다. 칼리드 대령이 소개했습니다. 강민수라는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서만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브레넌 선임관님, 반갑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되 과시하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97%를 만든 시스템의 현장 책임자구나. 이 사람이 내가 빈틈을 찾아야 할 대상이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강 팀장. 저는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자. 데이터를 까보면 안다. 97%의 실체가 뭔지.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데이터를 까보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이 천궁2의 97%가 아니라 제 28년간의 확신이 될 줄은요. 칼리드 알 라의안 대령이 브리핑룸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교전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었고 세로축이 위협체 수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 왼쪽에서 폭발하듯 튀어나와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하나씩 사라지는 그래프였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이게 그날 밤 47분간의 기록입니다. 칼리드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밤 11시 27분, 첫 번째 탄도 미사일 궤적이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이후 3분 안에 143발의 탄도 미사일이 동시다발로 탐지됐고 그와 거의 동시에 저고도에서 자폭 드론 215기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분 안에 143발이라 초당 약 한 발꼴로 탐지된 셈이었습니다. 레이더 운용자의 심장이 어떻게 뛰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저도 걸프전 때 스커드 미사일 궤적이 화면에 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한 번에 서너 발이었습니다. 143발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방공 시스템이 각자의 구역을 맡았습니다. 에로우가 고고도 장거리 구역, 패트리엇이 중고도 구역, 천궁2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구역을 담당했죠. 칼리드 대령이 구역 분담 지도를 띄웠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한 가지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천궁2가 맡은 구역에 표적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체 탄도 미사일 143발 가운데 천궁2 담당 구역에 배정된 것이 68발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2개 포대가 감당해야 했다는 뜻이었죠. 이 구역 배분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답했습니다. 통합방공 지휘 체계에서 자동으로 배분합니다. 각 시스템의 사거리, 반응시간, 잔여 탄약을 종합해서 최적의 교전 할당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죠. 사람이 일일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자동 배분이라. 그러면 천궁2 구역에 표적이 많이 몰린 건 의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시스템이 천궁2의 능력치를 높게 평가한 결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제 첫 번째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별 교전 결과를 보여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러 온 핵심이었으니까요. 칼리드 대령이 표를 띄웠습니다. 에로우, 고고도 장거리 구역, 발사 31발, 요격 성공 29발, 요격률 93.5%, 패트리어 PAC 3점, 중고도 구역, 발사 44발, 요격 성공 41발, 요격률 93.2%, 천궁2, 중거리 구역, 발사 62발, 요격 성공 60발, 요격률 96.8%.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눌려서 점이 찍혔습니다. 워싱턴 브리핑에서 들었던 97%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반올림 차이 정도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힌 건 천궁2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이었습니다. 93.2%. 나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성적이었죠. 하지만 천궁2보다 3.6%포인트 낮았습니다. 3.6%포인트.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방공 세계에서 그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44발 중 3발이 빗나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3발이 어딘가에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응 시간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교전 승인 후 첫 요격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에로우 38초, 패트리엇 32초, 천궁2 23초, 23초.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3초라고요? 교전 승인이 떨어진 순간부터 표적을 잡고 추적하고 발사 결정을 내리고 미사일을 쏘고 요격하는 그 전 과정이 23초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32초였습니다. 패트리엇보다 9초 빠릅니다. 9초. 일상에서 9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앞에서 9초는 영겁이었습니다. 그 9초 동안 미사일은 약 30km를 더 날아옵니다. 9초가 늦으면 요격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던 강민수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팀장. 이 사람은 제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긴장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
23초라는 반응 시간이 이 시스템의 표준적인 성능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빨랐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훈련 때도 비슷합니다. 시스템의 설계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실전이라고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23초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요. 설계 기준이 그러니까 결과도 그렇다. 그게 이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내내 교전 로그를 뜯어봤습니다. 한 발 한 발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추적했습니다. 표적의 유형, 속도, 고도, 궤도, 천궁2 시스템이 각 표적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발사 타이밍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요격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빈틈을요. 62발을 쏘면서 같은 표적에 불필요하게 2발을 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발 1표적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탄약 관리 알고리즘의 문제였습니다. 2개 포대가 62발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발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건 시스템이 탄약 잔량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교전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같은 교전에서 44발을 발사해 3발을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그에서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동일 표적에 2발을 발사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첫 발이 빗나가서 두 번째를 쏜 거였죠. 정상적인 교전 절차였습니다. 첫 발이 실패하면 두 번째로 보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천궁2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발이 거의 다 성공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와 기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정오의 사막은 45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일렁거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전에 본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빈틈을 찾으러 왔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빈틈이 있는 쪽은 패트리엇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서에 쓸 것인가. 리처드가 원하는 결론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테이블 위에 메모장을 펼쳐놓고 숫자들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96.8%, 23초, 62발 중 60발 성공, 이중 발사 0건.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첫 실전에서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지? 패트리엇은 30년간 수십 번의 실전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개량되었습니다. 걸프전 때 40%도 안 되던 요격률이 30년에 걸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교체를 통해 90%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천궁2는 첫판에서 97%라고요? 그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졌거나 오전 내내 데이터를 뜯어본 결과 첫 번째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남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칼리드 대령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천궁2 포대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팀장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기지 외곽으로 나가는 차 안에서 강민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래색 대지 위에 간간히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위장 천막이 처진 발사대, 레이더 차량, 지휘 통제 차량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궁2 1포대입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모래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합쳐져 온몸이 오븐 안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기술팀원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옆에서 클립보드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작업복이 등과 가슴에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45도의 사막에서 철제 장비 옆에 서 있으면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깁니다. 장비 표면은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교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강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1일 정기 점검입니다. 교전 후 특별 점검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정상 점검 사이클로 돌아간 겁니다. 정상 점검이 이 정도입니까? 네. 매일 합니다. 항목이 127개입니다. 빠뜨리는 건 없습니다. 127개 항목. 매일. 45도 사막에서 저는 패트리엇 포대의 1일 점검 절차를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도 당연히 1일 점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반복 작업이 느슨해지는 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점검 항목 중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죠. 특히 실전 직후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점검 방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전이 끝난 후에도 같은 강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장착된 발사관을 봤습니다. 외형은 깔끔했습니다. 패트리엇 발사대와 구조가 달랐습니다. 패트리엇은 캐니스터 방식이고 천궁2는 경사 발사 방식이었죠. 설계 사상이 다르다는 게 외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의 동시 교전 능력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교전 로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천궁2가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상대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다른 시스템들은 표적 유형별로 교전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천궁2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판단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레이더 차량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가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합니다. 그 중에서 위협 등급을 자동 분류하고 교전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탄도 미사일이 1순위, 순항 미사일이 2순위, 드론이 3순위. 하지만 드론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알고리즘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ADD라고 하죠. 거기 연구원들이 15년 넘게 이 알고리즘만 잡았습니다. 15년. 하나의 알고리즘에 15년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방산 프로젝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줄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15년을 일관되게 투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차량 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수가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콘솔 위에 화면 여러 개가 늘어서 있었고 각 화면에는 레이더 데이터, 표적 추적 정보, 시스템 상태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훑어보면서 한 가지를 눈치챘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의 운영 화면은 수십 년에 걸쳐 기능이 추가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숙련된 운용자가 아니면 읽기 어려운 화면이 많았죠. 그런데 천궁2의 화면은 깔끔했습니다. 정보가 계층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ADD 연구원들과 현장 운용 병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전할 때 1초라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이요. 운용자가 헷갈리면 그게 곧 시간 손실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용자 중심 설계. 엔지니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사람이 필요한 대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게 23초라는 반응 시간의 비밀 중 하나였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빨라도 운용자가 화면을 읽는데 3초를 허비하면 그게 곧 3초 손실이니까요. 차량에서 내와 발사대로 돌아왔습니다. 기술팀원 한 명이 땀을 닦으면서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탔고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팀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점검합니까?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를 빠뜨리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를 빠뜨리면 전체를 다시 한다고요? 네. 그게 규정입니다. 점검 항목 127개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그날 점검은 무효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45도 사막에서 127개 항목을 찍어가다가 하나를 빠뜨리면 처음부터. 그건 거의 가혹한 수준의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교전 로그에서 봤던 그 정확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강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한 발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한 발이 빗나가면 그 한 발이 지켜야 할 것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점검도 한 항목을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데릭 콜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난감이라고 했었죠. 이게 장난감입니까? 45도 사막에서 127개. 항목을 매일 빠짐없이 점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97%가 장난감이라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에서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장난감이라고 단정한 제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교전 전에 이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까? 강민수가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준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실전에 나가면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지를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동시 100발 이상의 포화 공격 시나리오도 돌렸습니다.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들어오는 복합 위협 시나리오도요.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와 실전 결과가 거의 같았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이 같았다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되는 걸 실전에서도 되게 만드는 것. 그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데 10년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의 격차. 방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넓은 간극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99%를 찍어도 실전에서 70%밖에 못 나오는 게 이 분야의 현실이었습니다. 패트리엇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격차를 줄이는데 10년을 투자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가 이번 교전에서 증명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교전 데이터에서 빈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스템을 봤는데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과시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방식, 절차를 고집하는 집요함. 리처드 웨인에게 중간 보고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멈춰 있었습니다. 뭐라고 쓸 것인가? 천궁2의 허점을 찾지 못했다고 쓸 것인가? 패트리엇보다 일부 영역에서 우수했다고 쓸 것인가? 리처드가 그 보고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데이터 검증 진행 중. 추가 확인 필요. 내일 상세 보고 예정.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칼리드 알 나흐얀 대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불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고 눈썹 사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어제 저녁 레이시온 중동 지사에서 우리 국방부에 비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데릭 콜먼이 벌써 움직인 거였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천궁2 추가 도입을 진행할 경우 패트리엇,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칼리드 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이건 협박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었습니다. 10박자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칼리드 대령, 그건 레이시온의 독자적 행동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워싱턴 복도에서 대릭이 제 어깨를 잡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지시 전해줘.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지.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었던 겁니다. 칼리드 대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UAE는 미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패트리엇을 수십 년간 운용해왔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칼리드 대령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열흘 전 이 하늘에 370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졌을 때 그걸 막은 건 숫자입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잘 막는 시스템을 더 원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동맹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숫자. 그 한마디에 제가 28년간 당연시해온 것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제라서 좋은 게 아니라 좋으니까 미국제를 쓴 것이었는데 이제 더 좋은 게 나타나자 미국은 데이터로 승부하는 대신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릭 콜먼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칼리드 대령이 화났다고? 협박이 역효과를 냈다고?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화가 난 제 머리를 더 달궜습니다.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웨인에게. 리처드, 레이시온이 UAE 국방부에 비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데릭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나 보군.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표현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동맹국을 협박하는 걸 적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군인이었고 관료였습니다. 동맹의 신뢰라는 건 제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이건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패트리어츠가 계약은커녕 기존 유지 보수 계약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리처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데릭한테는 내가 말하지. 그런데 마이클, 본질은 변하지 않아. 천궁2가 중동에서 이대로 계속 퍼지면 패트리어 시장이 무너져. 그건 내가 찾아야 할 답이야. 데이터에서 뭔가 나왔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데이터는 깨끗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깨끗하다고? 네. 교전 로그를 전부 까봤습니다. 조작 흔적 없고 교전 조건도 패트리엇과 동등했습니다. 오히려 천궁2 담당 구역에 표적이 더 많았습니다. 리처드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바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신뢰성으로 가. 첫 실전 한 번으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워.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사막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열흘 전 370개의 위협체가 날아왔고 그 하늘이 지켜졌습니다. 리처드는 각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에 문제가 없으니 해석으로 승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을 다르게 포장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28년 동안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결론이 사실과 다른 보고서.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맥락을 생략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유도하는 기술. 워싱턴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달랐습니다. 칼리드 대령의 눈을 직접 봤습니다. 강민수의 팀이 45도 사막에서 127개 항목을 짚어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교전 로그에서 62발 중 60발이 성공한 기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들을 왜곡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기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브리핑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레이시온 서한에 대한 UAE 정부의 공식 대응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대응입니까?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패키지 계약 협상을 일시 보류합니다. 그리고 천궁2 추가 4개 포대의 조기 인도 협상을 한국 측과 즉시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몸이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데릭의 협박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업그레이드를 협박카드로 쓴 결과 오히려 패트리엇 계약이 보류되고 천궁2 도입이 가속화됐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성능에 사는 겁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국 방산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우리 거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 성능으로 승부하는 대신 관계와 압력으로 시장을 유지하려는 관성. 그게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기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는데 한쪽 구석 테이블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요나탄 레비. 이스라엘 방공국 출신의 에로우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60대 초반,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
이스라엘 방산 전시회에서 2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탄.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저를 알아보더니 손을 들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아닌가. 여기서 보다니. 안게. 저는 트레이를 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나탄이 카레를 먹고 있었습니다. 기지 식당의 인도식 카레는 꽤 괜찮았습니다. 자네도 교전 데이터 때문에 온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요나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로우 시스템 점검이 주된 임무지만 이번 교전 전체를 분석하라는 지시도 받았네. 이스라엘 방공국에서 직접 보내줬어. 그래서 어떤가? 데이터를 봤나? 요나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특유의 직선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마이클, 자네한테 솔직하게 말하겠네. 요나탄이 목소리를 약간 낮췄습니다. 나는 이번 교전에서 에로우와 천궁2가 나란히 작전을 수행한 데이터를 전부 봤어. 각 시스템이 어떤 구역에서 어떤 성능을 냈는지 비교 분석했지.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결론이 뭔가? 요나탄이 카레를 한 입 더 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에서 천궁2가 에로우보다 나았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에서 에로우보다 나았다고? 에로우는 이스라엘이 30년을 투자해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의 본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을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아이언돔, 에로우, 데이비드 슬링까지 세 겹의 방공망을 운용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전문가가 한국 시스템이 자기네보다 나았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로우가 93.5%를 기록한 건 나쁜 성적이 아니야. 우리도 만족하고 있어. 하지만 천궁2가 표적이 더 많이 몰린 구역에서 97%를 찍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 요나탄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들어올 때 2가지 위협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판단의 정확성이 흔들리지 않았어. 에로우는 그 구간에서 판단 지연이 약간 있었거든. 표적 유형이 바뀔 때 알고리즘이 전환되는 시간이 천궁2보다 1.2초 느렸어. 1.2초. 또 그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1.2초가 마하 10 미사일 앞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였습니다. 요나탄, 이스라엘 방공국에서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요나탄이 잠시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하지. 우리가 방공의 최전선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감정으로 무기를 평가하지 않아. 숫자가 전부야.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다.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숫자를 인정하는 대신 협박으로 시장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숫자를 부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요나탄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방공국에 천궁2 기술 벤치마킹 보고서를 올렸네. 이 시스템의 동시 교전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에로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자는 제안이야.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방공의 원조가 후발주자를 배우겠다고? 그건 방산업계에서 천지가 뒤집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 자네 표정이 재미있네. 요나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한국이 이 수준까지 왔어. 그리고 이건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저는 밤 10시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의 사막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세 사람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데릭 콜먼, 한국이 만든 장난감, 칼리드 알 라의안, 브랜드가 아니라 숫자, 요나탄 레비.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다. 세 사람 중 누가 옳은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을 무너뜨리는 건 숫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 저는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UAE 정부의 긴급 요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전에서 소진된 천궁2 요격 미사일의 즉시 보충과
추가, 포대 조기 인도 협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대령에게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브리핑 받고 있었습니다. 검증 임무의 일환이었죠.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방공망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칼리드 대령이 그날 오전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요격 미사일 긴급 공급에 동의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72시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18개월. 그건 UAE가 패트리엇 추가 탄약을 요청했을 때 레이시온이 제시한 납기였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데릭 콜먼이 보낸 서한에 적혀 있던 숫자였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추가 생산 및 공급에는 발주 후 최소 18개월이 필요하다. 전 세계 수요가 폭증하면서 생산 라인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72시간 대 18개월. 저는 그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탄약이 없으면 철덩어리입니다. 전쟁에서 탄약 보급 속도는 무기 성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더 중요합니다. 패트리엇은 전 세계 18개국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고 생산 라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패트리엇 탄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동맹국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72시간 만에 요격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 72시간 공급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요격 미사일을 그렇게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까?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전략 예비 물량이 있습니다. 한국 본토에 일정량의 예비 탄약을 상시 유지하고 있고 긴급 상황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뒷받침됩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디펜스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풀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생산 라인이 풀가동이라면 자국 수요와 수출 수요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사우디와 이라크 계약 물량도 있지만 생산 능력이 그만큼 확장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잡으면서 생산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레이시온을 떠올렸습니다. 레이시온도 생산 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미국 방산업계 특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련 노동자 부족, 부품 공급망 병목, 정부 예산 승인 절차 지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패트리엇 생산 확대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건 제가 이번 출장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칼리드 대령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지금 활주로로 와 주시겠습니까?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기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밤의 사막 공기는 낮보다 시원했지만 여전히 30도를 넘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사막 하늘에 붉은 항법등이 깜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소리였습니다. 터보팬 엔진 4개가 내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 UAE 공군 소속 대형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날개 끝에서 끝까지 52m에 달하는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 위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역추진 장치의 굉음이 사막 위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송기가 멈췄습니다. 화물 램프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램프 안쪽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 실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녹색 발사관에 담긴 미사일들이 수송기 화물칸 안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한 겁니다. 한국의 대구에서 이 사막까지 수송기가 날아온 겁니다. 긴급 요청 후 7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미사일이 하역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이미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이었지만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미사일 하나하나를 하역하고 검수하고 수송 차량에 싣는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저는 활주로 한쪽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옆에 칼리드 대령이 있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패트리엇 탄약을 이렇게 빨리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72시간 대 18개월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역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의 팀은 곧바로 포대로 이동했습니다. 미사일 장착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포대까지 따라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포대에 도착하니 이미 작업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기술팀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올리고 장착하고 연결하고 점검하고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15분에 시작해서 아침 6시에 마지막 미사일 장착이 끝났습니다. 5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연동 확인, 표적 추적 테스트, 발사 시퀀스 시뮬레이션. 오전 10시에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은 지 12시간 만에 천궁2. 2개 포대는 다시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로 돌아갔습니다. 62발을 쏟아부은 교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요. 저는 작업이 끝난 포대 앞에 서서 강민수와 마주봤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만에 전투 준비 완료. 이게 표준적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훈련 매뉴얼 기준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3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처음 실탄 장착이라 한 번 더 재점검했거든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포대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에 서 있는 발사대, 그 위에 장착된 미사일들. 12시간 전만 해도 비어있던 것이 지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하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미사일이 한국에서 날아왔고 12시간 만에 전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패트리엇이 18개월 걸리는 일을 한국은 84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28년간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쿠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요. 이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생산, 공급, 배치, 운용, 정비까지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97%의 요격률은 그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있는 전체 생태계였습니다. 패트리엇은 50년간 축적한 기술로 전쟁을 겁니다. 하지만 탄약이 18개월 걸립니다. 천궁2는 20년 역사지만 탄약이 72시간 만에 옵니다. 전쟁은 한 번의 교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이어질 때 탄약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그 단순한 진리 앞에서 30년 실전 경험이니 50년 기술 축적이니 하는 것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강민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강 팀장,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출장에서 처음으로 한 인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이 이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민수다운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사람이고 이 팀이고 이 시스템을 만든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포토맥 강변이 아니라 사막의 아침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막 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뭘 써야 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본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요. 데이터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존경할 만했습니다. 공급 능력은 패트리엇을 압도했습니다. 이스라엘마저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리처드와 대릭이 원하는 대로 쓸 것인가? 그 선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워싱턴에서 하게 됩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린 건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에 익숙해진 몸에 워싱턴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포토맥 강을 건널 때 창밖에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오각형의 거대한 건물. 제가 28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노트북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고쳤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리처드가 원하는 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천궁2의 첫 실전 성과는 인상적이나 장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패트리엇의 30년 실전 이력에 비해 데이터 축적이 부족하다는 결론. 사실을 왜곡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절반만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쓰고 나서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우문거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릭 콜먼의 목소리. 한국이 만든 장난감이 그런 숫자를 찍었다고? 칼리드 알 나의안의 목소리. 우리는 협박에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성능에 사는 겁니다. 요나탄 레비의 목소리.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네. 강민수의 목소리.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사막에서 127개 항목을 짚어가던 젊은 기술팀원의 목소리. 하나를 빠뜨리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지웠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버전을 쓸 때 저는 28년 동안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걸프전에서 패트리엇 포대에 서 있던 23살의 저.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그때. 저는 왜 이 분야에 남았습니까? 패트리엇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에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버전에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사실을 전부 담았습니다. 펜타곤에 출근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저를 먼저 불렀습니다. 리처드의 사무실은 4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알링턴 국립묘지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보고서 가져왔어?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내일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서 발표할 겁니다. 방공분석위원회 전원이 참석합니다. 리처드가 USB를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결론이 뭐야? 한마디로. 저는 리처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여전히 우월하다. 천궁2는 한 번의 행운이다. 한국 시스템의 장기 신뢰성은 미검증이다. 그런 결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직접 들으시죠.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펜타곤 3층 대형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방공분석위원회 12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DSCA 국장, 합참 방공분석관, 중동 담당 데스크, 유럽 담당 데스크, 그리고 구석에 또다시 데릭 콜먼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이 더 비싸 보였습니다. 넥타이 핀이 금색이었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선임관이 UAE 현지 검증 결과를 보고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28년 동안 이 방에서 수없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긴장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UAE 교전 데이터 현지 검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2개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데릭 콜먼의 시선이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천궁2 시스템은 이번 교전에서 패트리엇 PAC-3와 동급이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위에 있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릭 콜먼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요격률 비교, 반응 시간 비교, 동시 교전 능력 비교, 탄약 효율성 비교. 각 항목에서 천궁2가 기록한 수치를 패트리엇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요격률, 천궁2 96.8%,
패트리엇 93.2%. 데릭 콜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첫 요격 반응 시간. 천궁2 23초, 패트리엇 32초. 데릭이 볼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동일 표적 이중 발사 건수. 천궁2 0건, 패트리엇 2건. 데릭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한 번의 교전 데이터일 뿐이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이 아니잖아. 패트리엇은 30년간 수십 번의 실전을 거쳤어. 한 번 잘했다고 동급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성급해. 저는 그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데릭 부사장의 지적을 예상하고 추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패트리엇의 최근 5년간 실전 데이터와 이번 천궁2 데이터를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패트리엇이 사우디,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에서 최근 5년간 기록한 실전 요격률의 평균값과 천궁 2의 첫 실전 데이터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패트리엇 최근 5년 평균 요격률 약 90% 내외, 천궁2 첫 실전 요격률 96.8%, 천궁2의 첫 실전 수치가 패트리엇의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데릭 콜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외에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급, 능력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긴급 공급 소요 시간 18개월. 천궁2 요격 미사일 긴급 공급 소요 시간 72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어떤 위원은 안경을 벗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교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이어질 때 탄약이 있는 쪽이 승리합니다. 현재 패트리엇의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탄약 공급에 심각한 병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업계는 생산 라인을 확장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UAE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 천궁2 계약국 및 도입 검토국 현황이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3개국이 이미 총 1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교전 결과가 알려진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필리핀, 인도에서 추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입 검토국이 최소 7개국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리처드 웨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리처드가 원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도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12명, 전원이 방공 전문가였습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릭 콜먼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인 톤이 사라지고 뭔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그래서 너희 권고 사항이 뭐야? 미국이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패트리엇 생산 라인 확충에 긴급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18개월 납기를 6개월 이내로 줄이지 않으면 시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동맹국에 대한 압력이나 비공식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데릭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제가 비공식 협박이라는 단어를 브리핑 자리에서 꺼낸 거였습니다. 한 방산업체가 UAE에 비공식 서한을 보내 천궁2 추가 도입 시 패트리엇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결과 UAE는 오히려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협상을 보류하고 천궁2 추가 도입을 가속화했습니다. 압력은 역효과만 냈습니다. 브리핑룸이 싸늘해졌습니다. 데릭 콜먼이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옆에 앉은 사람이 팔을 잡았습니다. 셋째,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공 시스템을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제로 봐야 합니다. UAE에서 패트리엇과 천궁2가 다층 방어망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했을 때 종합 요격률 96%가 나왔습니다. 단일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미국의 방공 생태계를 지키는 방법은 한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DSCA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선임관, 좋은 보고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국장이 데이터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데릭 콜먼과 마주쳤습니다. 데릭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데릭이 저를 잡았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뭘 한 건지 알고 있어?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데릭.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 자네는 30년간 미국 방산이 쌓아온 걸 한국 장난감 하나 때문에 무너뜨리려는 거야. 저는 데릭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데릭, 장난감이라고 했죠. 제가 직접 봤습니다. 45도 사막에서 매일 127개 항목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만든 97%를요. 그리고 72시간 만에 수송기를 보내는 나라를요. 그게 장난감이면 우리 패트리엇은 뭡니까? 탄약 하나 보내는 데 18개월 걸리는 시스템이. 데릭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데릭은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리처드 웨인이 나중에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인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내 입장이 곤란해졌어.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맞으면 데이터대로 가야지. 그건 나도 아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리처드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원하는 결론이 아니었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관료의 최소한의 양심이었고 리처드는 그 양심을 지켰습니다. 보고서가 국방부 내부에 돌기 시작하면서 파장이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유럽 담당 데스크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천궁2 도입 관련 기술 브리핑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시스템 외에 다른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합참 방공 분석관 제이슨 파크가 저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해서 펜타곤 지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보고서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위에서 패트리엇 생산 라인 확충 긴급 검토를 지시했어. 자네가 말한 18개월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쪽에서 난리가 났어. 데릭 콜먼이 UAE 비공식 서한건으로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더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데릭이 틀린 방법을 쓴 건 맞았지만 그의 동기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은 데릭의 인생 자체였으니까요. 30년을 그것 하나에 걸었으니까요. 그 세계가 흔들리는 걸 지켜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을 텐데 강민수는 곧바로 받았습니다. 아마 아직 UAE에 있었을 겁니다. 강 팀장, 브레넌입니다. 아, 브레넌 선임관. 무사히 돌아가셨군요. 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본대로 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짧은 감사 인사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강민수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5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에 독자 방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도 웃었고 유럽에서도 웃었고 솔직히 한국 안에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를 만든다고? 그냥 패트리엇 사면 되잖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주니까 더 정확하게 만들었고 안 사준다고 하니까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UAE에서 봤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5도 사막에서 127개 항목을 짚어가던 기술팀, 62발 중 60발을 마친 시스템, 72시간 만에 도착한 수송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이 한 문장에 있었습니다. 안 믿어주니까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 강 팀장, 제가 인정합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대단합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사일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패트리엇이든 천궁이든 에로우든 각자의 위치에서 하늘을 지키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서 이 사람이 가진 철학의 본질을 봤습니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패트리엇을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세계의 하늘까지 지키게 된 건 결과였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흰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 그 비석들 아래에 미국을 지키다 간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도 결국 하늘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방산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AE가 천궁2 추가 4개 포대의 조기 인도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UAE는 총 14개 포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다층 방공망의 핵심 축으로 천궁2가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기존 10개 포대 계약의 납기를 앞당겨 달라는 공식 요청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3개국이 동시에 천궁2 물량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합치면 14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가 천궁2 도입을 위한 기술 평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이미 대량 도입한 경험이 있는 폴란드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에 이어 이번에는 방공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방산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0년간 미국이 독점해 온 방공 시장에 한국이 진입한 겁니다. 그것도 실전 데이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요. 방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은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합니다. 패트리엇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천궁2는 단 한 번의 실전으로 동등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97%라는 숫자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기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틀리지 않겠다는 집요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미사일은 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신뢰는 쌓입니다. 97%라는 숫자가 그 신뢰를 세계에 알렸고 72시간이라는 속도가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20년 만에 독자 방공 시스템을 만들고 첫 실전에서 97%를 찍고 72시간 만에 탄약을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건 우리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신호였으니까요. 패트리엇이 50년 동안 독점할 수 있었던 건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혁신도 멈춥니다. 납기가 18개월까지 늘어난 것도 경쟁이 없어서 발생한 안일함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 안일함을 깨뜨렸습니다. 97%와 72시간이라는 숫자로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빛공해 때문이었죠. 아부다비의 사막 하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막에서 봤던 별 가득한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천궁2 포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의 팀이 내일 아침에도 127개 항목을 짚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천궁2,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칼리드 대령이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이름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97%라는 숫자로 지켜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제가 지켜온 건 미국 방산 시스템의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제가 진짜로 깨달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1등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이 지켜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7%라는 숫자도, 72시간이라는 숫자도, 14조 원이라는 숫자도, 그 숫자들이 세계에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것의 가치를요.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직접 보고 온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깁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방공 심사관이 UAE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